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처음엔 준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은지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 진명에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 앞으로 바꿔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재영아,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실망스럽게 했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너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온 적 있었니? 이 아버지 제삿날도 출장 핑계대고 안 왔던 거. 기억은 하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실망이라고? 이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저를 그저 돈으로만 본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늪입니다. 오늘은 집 줄 줄 알았더니 주택연금이요? 하며 며느리가 황당해하고 아들이 따져 묻자 어머니가 말 한마디로 반격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한마디가 가족의 가면을 벗기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쓰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참고 도와주고 믿었던 자식에게 등돌림 당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무료이니 영숙 어르신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숙 어르신의 뭉클하고도 묵직한 반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이고 올해로 72입니다. 남편은 야속하게도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재영이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 아들 재영이는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쳤을 땐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은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습니다. 기특하고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 역할도 끝났나 보다 싶어 저 스스로 토닥이며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스펙은 좋아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끄러졌고 좋은 곳은 서류에서 떨어지고 붙은 곳은 계약직, 비정규직. 그렇게 몇 년을 방황하다가 겨우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보니 결혼도 미래도 빠듯한 상태였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주말에 누구 좀 데리고 올게요. 누구? 여자친구인데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영이가 드디어 하는 설렘 반.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다짐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은지라고 합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눈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제 눈을 똑바로 보지는 않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싹싹한데 뭔가 마음 한켠이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매뉴얼대로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해야 하니까 하는 인사 같았달까요. 밥상에 둘러앉아 대화를 해도 웃긴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고 말끝마다 재영이 눈치를 슬쩍슬쩍 보면서 자꾸만 집을 흘깃흘깃 둘러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엔 저 혼자만의 기분인가 싶어 애써 넘겼습니다. 괜히 내색이라도 할까봐 오히려 일부러 더 웃고 반찬도 챙겨줬어요. 속으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재영이도 결혼할 나이인데 괜히 트집 잡지 말자. 이젠 가족이 될 아이인데 잘 지내야지. 하지만 은지란 아이는 거리감을 좁히는 걸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워질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가서면 한 발 물러나는 느낌이랄까. 처음엔 낯을 가리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르지 않았고 왠지 모를 불편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은지를 보내고 나서 재영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이 집 맞출 거죠? 그 말투가 어찌나 당연한지 저는 웃으며 받아쳤어요. 그럼 나 모시고 살 거냐? 재영이는 당황하며 말했지요. 엄마,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 생각도 없으면서 집은 당연히 받을 생각이라니 마음에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쏘아붙였어요. 나도 같이 살 생각은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당연한 듯한 말투,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 그 모든 게 자꾸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다 못 담을 만큼 마음이 쓰렸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다그치며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러더군요. 영수가 아들은 장가 보내면 끝이야.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볼 때지. 그리고 너무 정주지 마. 너만 서운해져. 기대하지도 말고 멀찍이서 보고 거리 두는 연습부터 해. 어떤 친구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고도 행복하단 사람 많이 못 봤어. 며느리한테 아무리 잘해도 고마운 줄 몰라. 오히려 당연한 줄 알더라. 이젠 너도 좀 너 자신을 챙기고 살아야지. 그땐 그 말이 참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떻게 낳고 키운 자식인데 그렇게 쉽게 거리를 둘 수 있냐고요. 속으로 반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었더라고요. 에이 썩을 놈,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래, 내가 먼저 기대를 내려놓자. 서운함을 삼키며 조용히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사실 재영이가 결혼하면 당연히 그 집은 재영이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새 출발하고 잘 살기를 바랬거든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짜 허리 휘도록 일해서 장만한 집입니다. 당시엔 은행 빚에 공사장 일에 몸이 부서져라 고생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당신 명의로 해두자. 하며 제 앞으로 등기해준 그런 집이었어요. 그만큼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고 저희 가족의 시작이자 전부였던 공간이죠. 요새 집값도 만만치 않고 또 집 산다고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니 결혼하면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장가 보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영수가 너 그 집 절대 바로 넘겨주면 안 돼. 얘가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며느리 제대로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일단 좀 더 겪어보고 명의 바꿔줘도 안 늦으니까 너 내 말 명심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처음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영이는 그런 애 아니야. 우리 며느리도 아직 어색해서 그렇지. 곧 정 붙으면 나랑도 잘 지낼 거야. 하지만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 경험자 말을 한번 믿어보자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제 명의로 둔 채 그 집에서 나와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나르며 재영이한테 말했어요. 나는 괜찮다. 둘이 살기 편하려면 엄마가 빠지는 게 맞지. 둘이 이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아들아. 그런데요. 그 아이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서 그게 당연한 거지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엄마 혼자 살기 딱 좋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한 가정을 꾸렸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뿌듯했죠. 신혼여행 가기 전 재영이는 말했습니다.
다녀오자마자 엄마 보러 갈게요. 은지도 인사 다시 드린대요. 그 말을 믿고 저는 냉장고를 채워놓고 갈비찜도 미리 해두었고 아끼던 그릇도 꺼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재영이도 은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되어가도 아,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라는 문자 하나로 끝이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에 나를 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도 엄마 결혼하면 이 집 져주는 거죠? 라고 물을 땐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요. 처음엔 저도 너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하면 꼭 재영이네 집 주려고 조금씩 싸놨습니다. 두부된장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같은 거요. 은지가 맵지 않은 걸 좋아한다기에 입맛을 맞춰보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제가 갖다 주면 불편할까봐 아들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가지러 오겠다는 아들은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해보면 작은 목소리로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왔다며 다음에 가지러 간다 하고 급하게 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냥 가져다 주자 싶어 가끔씩 반찬을 싸들고 갔소. 저는 일부러 문 앞에만 조용히 놓고 문자를 하나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인데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집에 불쑥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는 그 집 신발장에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어 번 그저 반찬 몇 가지 전하는 그 길이 제 외로움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 몇 번은 감사합니다 하던 아이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바빠서요. 이제부터 반찬은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 말 들었을 때요. 괜히 제가 민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그래, 바쁠 수도 있지. 하고 또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돌려주는 반찬통이 없었어. 은지에게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님, 전데요. 저 지금 씻고 있어서요. 문 앞에 보시면 반찬통 내놨어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그 말보다 그 말투에 더 상처를 받았어요. 전엔 그래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고 반찬을 갖다 줘도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날은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잠깐 얼굴이나 보고 며느리에게 주는 첫 생일 선물도 줄 겸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을 준비해 찾아갔어. 문을 두드리니 재영이가 나와서는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잠시 뒤 은지가 안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엄마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따 친정엄마 오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가주시겠어요? 세상에 그 말을 제 입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가라고? 아, 내가 이 집에 오면 민폐가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날은 그냥 웃으며 그래, 알겠다 하고 나왔지만 집에 돌아와 양푼에 김치 하나 얹고 밥을 비비는데 눈물이 김치 국물보다 짰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겪고 나니 아들한테 문자가 오더군요. 엄마, 반찬 주는 거 은지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앞으로는 안 줘도 돼요. 혹시라도 줄 게 있으면 앞으로는 경비실에 맡겨줘요. 말 그대로 정리통보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내 손으로 밥 해먹이고 내 발로 병원 데려가며요. 기저귀 갈아가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존재를 경비실 택배 취급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분노보다는 그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주려 한 게 문제였나? 내가 너무 다가가는 게 실수였나? 그래, 시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불편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하며 그렇게 제 마음은 조용히 천천히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남편 그러니까 재영이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매해 그날만큼은 제 손으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왔죠. 나물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고 잡채며 갈비며 손수 만든 음식으로 상을 채워왔습니다. 재영이는 아버지를 참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한테서 한 발짝도 안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사만큼은 당연히 참석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일을 며칠 앞두고 재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 출장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쪽에서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목소리가 참 미안한 척은 하는데 어디서 들은 대사처럼 건조하더군요. 출장이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일 잘 보고 와라.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시아버지 첫 제사인데 며느리라도 오겠지 했지만 그날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빈 집에 앉아 식혜를 한 모금 마시는데 시누이 딸, 그러니까 조카가 핸드폰으로 뭘 하나 보여주더군요. 외숙모, 이거 새언니 맞죠? 핸드폰 화면 속 SNS에는 은지, 재영, 그리고 은진의 사돈들까지 비행기 비즈니스석 앞에서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죠. 가족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역시 친정이 최고.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며 식탁 위에 부딪혔습니다. 출장 간다더니 가족여행이었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지 아버지는 땅 속에 누워 계신데 그 아들놈은 출장 핑계대고 처가와 해외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역시 친정이 최고라며 아예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죠. 그날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후로 저는 재영이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반찬? 안 했습니다. 안부 전화? 끊었습니다.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이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이었을 때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없었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다 저녁이 되자 허탈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서 밀려난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서운한 건 견딜 수 있어도 무시당하는 건 견디기 힘든 법이더라고요. 그날 제사상 위에서 남편 영정사진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이제 당신도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며느리 은지가 갑자기 재영이도 없이 혼자 집에 찾아왔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은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죠.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 모습이 얼핏 보면 참 겸손해 보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뭔가 부탁하러 왔구나. 거실에 앉자마자 은지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둘 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온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요. 사실 요즘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요. 그 어머님 명의로 돼 있는 저희 집 말인데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저희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꺼낸 뒤 은지는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어머님 명의로 돼 있으니 모든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은행 쪽에서도 명의가 저희로 돼 있으면 일 처리하기가 좀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은지의 눈을 바라봤죠. 그 눈엔 미안함보다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지금 넘겨받아야 팔기 쉬우니까. 그게 이 아이가 찾아온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은지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으니 일단 걱정 말고 기다리렴. 준비되면 연락하마. 그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받으려고 하는 건 진명이가 아니라 내 마지막 인내의 끝이라는 걸 언젠간 알게 되겠지. 은지가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우스를 쥐고 천천히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하지만 그래도 선뜻 클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일단은 더 생각해보자 하고 이내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녀간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예전에 알던 부동산 사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근데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셨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약간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그 집 시세 물어보고 갔거든요. 지금 집 내놓으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냐고 세금이랑 이것저것 꽤 꼼꼼하게 물으시던데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그 집 시세가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은지. 그랬던 거였어요. 은지는 그 집을 팔 생각이었던 겁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는 그 말들 전부가 명의를 먼저 넘겨받기 위한 연막이었던 거죠.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은지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다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팔 수 있다.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한테 나는 그 집 등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주택연금 신청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력하고 서류 준비하고 통장까지 확인한 뒤 신청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재영이에게 전화가 아닌 문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
엄마 노후를 위해서 좀 써야겠다. 주택연금 신청했어. 그 즉시 재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부드러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처음엔 준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그 말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을 바꿨다니요. 전 일단 알겠다고 했지 준다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은지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 진명의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 앞으로 바꿔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재영아,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실망스럽게 했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너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온 적 있었니? 이 아버지 제삿날도 출장 핑계 대고 안 왔던 거 기억은 하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실망이라고? 재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나는 여러 번 반찬 싸서 너희 집 앞까지 갔었어. 근데 번번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님,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재영이는 조금 있다가야 겨우 입을 떼더군요. 그건 은지가 좀 예민해서. 예민해. 그러면 나는 둔감해서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야 하니? 그래, 엄마가 집에 자꾸 가는 게 불편했을 거라 생각은 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 제사랑 생일 정도는 와서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생일이 꼭 아니더라도 한 번씩 얼굴은 볼 수 있잖아. 1년 넘게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집 명의는 바꿔달라고? 너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재영아? 엄마, 그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얘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만 묻자.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돈이 다 떨어지면 너는 나 부양할 거니?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재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한텐 엄마가 주는 건 당연하고 엄마가 안 준다니까 실망이고 실망스러운 사람이구나. 엄마 진짜! 됐어. 그만하자. 엄마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어. 엄마가 널 키운 건 네가 내 집 가져가라고 키운 거 아니야. 나도 내 노후를 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집 더는 기대하지 마. 그런 너한텐 단 한 평의 방도 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도 이제는 엄마 도움 없이 한번 살아보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연금으로 저를 위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집은 더 이상 누구의 희망도 아니고 누구의 목표도 아닙니다. 오롯이 저 이영숙 삶의 마지막 지붕입니다. 재영이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별다른 연락도 없이 잠잠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실, 남편이 생전에 달아준 낡은 형광등, 그리고 주방의 작은 식탁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커튼을 다시 달고 가만히 앉아 집안을 바라보는데 참 이상하죠.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굴 눈치 볼 것도 없이
제가 살아온 세월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무리한 노동 없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연금 통장 잔고를 보면 가슴이 든든해집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망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그저 나 이영숙의 마지막 울타리이자 나만의 안식처일 뿐입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지만 이젠 씁쓸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고 가끔은 햇살 좋은 날 마당에 화분도 내놓고 작은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자식한테 그렇게 매정한 엄마가 어딨냐. 고집만 세졌다. 말년이 외롭겠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정말 외로운 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걸. 그리고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오는 거요. 이제 이 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저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제가 지킨 이 집 안에서 오늘도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온 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정말 잘했어. 혹시 지금 당신도 지켜야 할 무언가를 두고 마음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집을 지킨 것처럼 당신도 분명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